안녕하세요. 한 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318페이지.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 시간입니다. 네. 도시개발법과 마찬가지로 6문제가 출제되죠. 6문제가 출제되는데, 세 문제까지, 세 문제, 네 문제까지 네, 쉽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18페이지입니다. 자, 318페이지에 오시면 그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의 절차에 따라서 네, 관련 지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 전에 용어 정의, 본래 용어 정의는 네,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또 이거 그동안 잊어버려가지고 네, 수업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아주 용어를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318페이지 보면은 네, 제일 위에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정비사업.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몇 개가 있죠? 세 가지 정비 사업이 있고요. 자, 그 정비 사업의 개념은 제가 평소 책 보지 않고 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완벽하게 좀 개념 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입문 과정은 1시간 정도 시계를 설명했었죠. 자, 간단하게 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볼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많이 했던 거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구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네, 극히 열악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이 말은 어느 정도로 보시라고 그랬죠? 도로가 있습니까? 없죠. 도로가 없고 좁은 골목길 수준의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골목길만 있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이제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죠. 과도하게 보통 밀집 아니죠.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그래서 완전 판자촌이나 천막촌 정도를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목적이 뭐죠? 주거 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이때 주거환경 개선은 그냥 단순히 좋게 고치는 게 아니고 이때 개선은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죠? 네, 철거 방식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달동네 지역이죠. 완전 판자촌 철거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된 게 있죠. 2017년도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하나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이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 여기 잠깐만. 여러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된 지역은 보통 기반시설, 도시 기반시설 좀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하잖아요. 열악하고, 이렇게 기반시 열악하고, 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제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이 되면은, 종전은 전부 재개발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재개발하면은 이 동네를 상상하십시오. 다 밀어버리는 거죠. 철거해버리죠. 철거해버리고, 새로 기반시설 제대로 확충해서 아파트를 지어버리는 거죠. 새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이 서민층 거주지역이 중산층 거주지로 바뀌어버려요. 중산층 거주지로 바뀌어버리니까, 서울 같은 아파트 분양가가 5억씩, 8억씩, 10억씩, 15억씩 하니까, 이거 그 동네에 살던 서민층이 재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살던 서민층은 외곽으로 쫓겨나가고, 재개발이 끝나고 나니까 중산층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서민층 거주지역은 파괴되고 서민층은 외곽으로 쫓겨나는 반복의 역사였다고, 재개발 역사가. 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용산 철거민 사태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이 서민층 거주지역도 온전하게 좀 보존을 하면서 이 동네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기반시 열악하니까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해주라. 도로가 없으면 만들어주고 좁으면 좀 넓혀주자. 네. 그리고 또 주민 공동이용시설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죠. 공동이용시설. 도서관도 지어주고 공용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유치원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 자, 이렇게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좀 확충해주고, 그리고 이 동네 주거환경을 그대로 하자는 거죠? 보존하자는 거죠, 보존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이 정비사업 역사에 처음으로 이제 보존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2017년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달동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사업은 네, 철거 방식이지만 단독주택, 다실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 됩니까? 최초의 보존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 자, 재개발 사업은 개념이 두 개가 또 정의가 됩니다. 재개발은 본래부터 있던 개념이 이거예요. 네.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그냥 보통 밀집된 지역. 그럼 봐요. 기반 시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이고,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판정된 건축물 그냥 보통 밀집된 지역은 네, 재개발 대상이고, 이렇게 되죠. 이런 개념들로 용어가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네,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목적이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개발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뭐 개선이 들어갔으니까 철거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은 또 2017년도 정비법 개정으로 재개발에 추가된 거, 신설된 겁니다. 신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포함되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이 포함돼. 위에 봐요. 위에는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명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니까,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이니까 말하지 않지만 주로 주택지가 재개발 대상이었잖아요. 그리고 용도지역도 주거지역이 많았겠죠. 그랬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이 된 거죠. 자, 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 기능을 해보고합니다. 도시 기능을 해보고하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자, 목적은 이제 상업적, 공업적이니까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죠? 도시 환경 개선,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됩니다. 도시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이 들어갔으니까 철거 방식이니까 보존 방식이니까 철거 방식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재개하면 전부 네,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현장을 이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마. 근데 상업적에서 이루어진 재개발은 도심과 부도심, 도심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심 재개발, 도심과 부도심권을 재개발하겠다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현장은 꼭 필요해요, 현장. 이 현장이 상상이 되면 참 쉽거든 이해가요. 항상 생각이 글자, 책 속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잠실역이죠. 2호선 잠실역이었고, 여기 석촌호수공원이 있고, 석촌호수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롯데월드가 있고, 백화점하고 호텔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다 롯데 거죠. 근데 그 롯데월드 건너편에 제2롯데월드 이제 빌딩 건물이 이제 100층이 넘죠. 네, 105층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권의 중심이 그 강남 개발하고 잠실역 주변 지역은 롯데월드나 호텔, 백화점 쪽이 상권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심축이 건너편으로 제2롯데월드로 옮겨가 버린 거죠, 지금 상대적으로. 옮겨가 버리니까 이쪽은 상권 활성화가 많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10년 이내는 아니지만 한 20년 이내에 이 지역은 10년 이내가 될 수도 있고, 롯데에서 다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되죠. 재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예. 자, 이러면은 도심, 상업지역, 이건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이 재개발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강북 쪽에 옛날에 도심과 부도심이 강남 쪽으로 상권이 많이 이제 옮겨가 버리니까 강북 쪽은 도심과 부도심이 많이 이렇게 좀 쇠락도 하고 이렇게 상권이 많이 죽었겠죠. 이런 곳을 이제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선제적으로 이런 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업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 어디냐면은 현대자동차, 울산 현대자동차 이제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있잖아, 그죠? 1, 2, 3, 4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이제 디젤 엔진이나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류인데 자동차 신차의 주류는 10년 이내에 바뀌죠, 이제. 전기나 전기 수소차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장은 문 닫을 겁니까? 또 그렇게 바꿔야 됩니까? 공장 재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은 한 30년 정도 이렇게 그 과정은 전부 휘발유 디젤 엔진만 사용하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완전 바뀌는 거죠, 트렌드가. 전기나 전기 수소차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장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은 공업적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에요. 어차피 산업구조는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디지털로 바뀌고 해야 되니까 공장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업적과 공업적에서도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나중에 재개발 사업의 방법, 관리 청구로 재개발을 할 때 무엇을 공급하는지 이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연결로.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죠. 용어에서 무너지면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냥 암기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봐요. 세 번째. 재건축이잖아요. 재건축. 전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재개발, 재건축도 구별 못하면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걸 책 보고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 책을 안 봐도 내 재개발, 재건축 정도는 너끈히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 설명할게요. 재건축은 이런 개념이죠. 일단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양호해야 돼, 이렇게.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죠. 양호한 지역. 그럼 보통 이제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은 기반시설이 양호하잖아요. 양호하고 또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은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 위주로 많이 이제 건설이 돼 있죠. 자, 여기 이렇게 이 동네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이게 아파트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개발된 지 입주한 지 한 40년 됐네요. 그러면 건물은 낡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가 되면은 기반시설은 양호하고 재건축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은 양호한 동네고 그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이에요.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재건축 대상이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건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공동주택 밀집지역이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그 2017년도 법 개정되기 한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노후 불량 건축 판정된 건축물 밀집지역은 재건축 대상이어서 기반시설이 양호하다면은 그러면은 그 4년 전까지만 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이제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재건축이었다고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법을 바꿔버린 거죠. 건축물 밀집지역이 아니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이어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재건축 대상이 법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부분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면 또 시험이 틀리는 거다고. 이런 게 설명을 안 듣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인식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자, 재건축이었습니다. 벌써 20분이 지나버렸죠,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반칙이거든요. 용어 설명을 이렇게 오래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오늘 보면 범위를 상당히 많이 넓혀요, 범위를. 넓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예습을 안 하고 오니까 수업이 잘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부산은 해오시는데 그냥 특별히 제가 해드린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초로 오시고, 319페이지 오고요. 좀 친하잖아, 우리가. 자, 319페이지 보면은 9번 토지 등 소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왜 중요하다고 됐죠? 이 토지 등 소유자 나중에 조합이 되잖아, 조합은. 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세 개의 정비사업별 토지 등 소유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네.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자, 첫 번째 토지 소유자이거나 두 번째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세 번째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세 개 꼭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거예요. 재개발하려고 정비구역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정비구역이 딱 지정된 곳이 되면 여기 안에 이 정비구역 안에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되죠.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두 번째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세 번째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할 때는 땅만 있어도 토지 소유권만 있어도 조합은 건축물만 있어도 조합은 지상권만 설정해도 조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교재 보십시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그 다음에 줄 것 없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봐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여기 이 정비구역 안에 재건축할 때는 이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죠.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건축물도 있고 주로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그죠? 물론 상가도 되고요. 자 이렇게 건축물도 있고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죠.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등 소유자고, 이 재건축 사업할 때 토지등 소유자는 나중에 사업에 동의하면은 조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부속 토지, 토지만 갖고 있거나 땅만 있거나 또 건물만 있거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파트 건축물하고 그 아파트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대지 지분권을 동시에 가져야 조합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주택공사 등이 나와 있죠. 자, 정비법상 주택공사 등은 두 개잖아요. 한국토지대공사 그리고 지방공사를 합하여 무엇으로 부릅니까? 토지주택공사 등, 주공 등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번의 정관 등에서 동그라미 3번 봐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별표 되어 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몇 개입니까? 5개. 그 5개를 이 정비법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래요. 시장, 군수. 그래서 정비법상 시장, 군수 등 하면 멤버가 5개라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오시느냐면은 321페이지 오시면 되구나. 321페이지 봐요. 321페이지 오면은 제일 위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나와 있고, 가는 길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 및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 방침을 동그라미 해볼까요? 이 기본 방침은 제가 수업을 평소에 뭐 진행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그 정비법상 행정계획 가운데서 누가 수립합니까?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10년마다 이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기본 방침의 이제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죠?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자, 무엇을 내용으로 합니까?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출거죠. 국가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나중에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줄 거면 되겠네요. 그리고 3번은 다 줄 거죠. 노후 불량 주거지 조사나 개선계획 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4번 중요하잖아요.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원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국가 정책 방향,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방향, 또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지원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시, 그리고 불량 주거지 조사나 개선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몇 년마다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한다. 이 기본 방침에 맞도록 이제 그 밑에 각 시군별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거의 출제가 한 4년 정도 연속 출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이라고 하죠. 기본계획 동그라미 해놓고, 자, 저쪽으로 가서 이제 진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볼게요. 네. 자,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적어 놓고,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관련 지도를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정비 사업의 절차,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을 지시하는 게 아까 정부가 수립하는 기본 방침이 되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수립했었죠. 자, 기본계획이 수립된 적이면 그게 부합될 수 있도록 그게 맞도록 이제 정비계획을 합니다. 정비계획을 하고, 자, 이 정비계획을 첨부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해서,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렇게 돼요.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 절차가 뭐였죠?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럴 줄을 몰랐죠.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녁에 공부 좀 하고 오시는 건데.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를 결정하죠. 그러면은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 누구죠?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은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라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설립 인가를 받죠.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는 누구에게 받죠? 제가 읽을 줄 몰랐죠. 지정권자. 정비조합 설립인가는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고 며칠 내에 등기가 될까요? 설립인가 받고 30일. 똑같아요. 도시개발법하고 30일 내에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치면은 이제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죠.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정비사업조합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등기죠, 등기. 이 등기, 설립인가 받고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마치고서 정비조합은 성립, 그렇게 되죠. 이 조합이 무엇이 되는 거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자는 나오면은 조합에서,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자 10중 8구가 조합이에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조합이 설립되면 그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뭐 생각이 없어야 될까요? 사업 시행 계획을 준비합니까?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죠.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조합이 작성한 사업 시행 계획으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 인가권자가 인가를 고시하면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고시로부터 120일 내에 분양 공고가 납니다. 분양 공고가 나죠. 이 분양 공고를 보고 분양 신청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하겠죠.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준으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됩니다.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되는데 그 분양 처분 계획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분양 처분 계획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 진짜 많이 받죠. 또 인가를 받고 인가가 나면 고시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에서는 그 다음 절차가 뭘까요? 그 다음 절차가 공사에 들어갑니다. 야, 공사 시행 진짜 재개발 재건축은 첫 사업을 뜨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진행될 텐데, 저쪽으로 가서 기본교육부터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 나갑니다. 기본교육. 자, 기본교육은 여러분 교재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321페이지, 그 중간에, 수리권자부터 교재가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교재에 여기 있거나 가끔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또 필요하면 자기만의 메모도 하고, 줄도 긋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쪽으로 가서 시작할게요. 자, 정비 기본교육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하죠. 정비 기본교육은 일단은 대도시는 다 수립해야 돼요. 대도시는 다 수립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다 수립하죠. 그 대도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비 기본교육을 수립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대도시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대도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그 다음 불러주세요. 광역시, 6대 광역시. 그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특시. 제주특별자치도, 특도, 그 다음에 시, 그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제일 끝에, 제일 끝부분에 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가 아닌 시는 이제 인구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만 정비 기본적 의무적 수립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기 가면은, 인구가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 인구가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는 의무적 수립이 아니고 임의적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교재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임의적 수립이라고 타이틀 해가지고 관할 도지사가 정비 기본교육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주면은 이 소규모 도시는 기본교육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건 이제 외울 때 봐요. 공부는 이제 이해가 되면은 짧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사, 시장 또는 군수. 길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좀 좁죠. 그럼 저는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세종특별자치를 포함해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모든 도시는 의무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는 거지. 왜요? 정비사업을 중구난방으로 할 겁니까? 체계적으로 할 겁니까?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게 체계적인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이 준비되는 거예요. 몇 년 단위 수립하죠? 10년 단위. 그러면 아니, 부동산 시장은 진짜 매년 환경이 다르고 2, 3년마다 주기도 있고 뭐 4, 5년 주기가 될 수도 있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맞죠? 항상 이렇게 출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단위 계획 기간이 너무 기니까 몇 년마다 항상 검토합니까? 그 시장 상황 변화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되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두고 있는 거죠.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은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기본 계획은 수정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 누가 수립하죠? 여기 있네요. 모든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모든 대도시 시장은 의무적으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서울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하는 거고, 부산은 부산 광역시. 그럼 이런 것도 없네, 별로. 그니 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뜯고 머리에서 넣고 그나오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할까? 진짜 이게 중요한 거죠. 내용.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 이제 박스 안에 보십시오. 박스 안에 책장 넘기기 전에 밑에 쭉 있네. 정비 기본 계획 내용. 321페이지 제일 밑에 있네. 동그라미 1번부터 13번까지가 있을 거야. 13번까지 있잖아요. 자, 그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이 뭐죠? 그것을 내용을 합니다. 잠깐만요. 도시군 기본계획,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죠? 한 3가지 정도 제가 체크하거든요. 무엇을 기억납니까?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지역적 특성. 어떤 도시나 군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적 특성이 발휘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지역적 특성과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상태를 내용을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하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결정하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할까? 1번 보십시오. 정비 사업의 방향 지시입니다. 방향. 보통 계획에 기본이 들어가면은 방향을 지시합니다. 봤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죠?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지시하는 방향 지시잖아요. 기본이 들어가면 전부 방향이죠. 그럼 됐고. 두 번째, 2번은 저 밑에 있을 거예요. 9번인가. 앞으로 10년 내에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 기본계획으로 뭐를 지정합니까?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정구역인데 구역이 명확해야 됩니까? 대충 정합니까? 대충.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이 되는 얘기죠. 10년 내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계략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이 동네는 아마 10년 이내에 재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는 거죠. 대충 이렇게. 어차피 방향만 가리킬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잖아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단계별로 하겠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사업,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우리 국토교육부상 그 용도 지역별로 허용했던 건폐가 용적률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조정될까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건폐가 용적률 한도를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 큰 그림은 무엇을 그려야 됩니까? 기본계획으로 시에서 다 그립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 그리고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이루어지면은 아까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건물은 보존됩니까? 철거됩니까? 철거되니까 수많은 지대의 주택이 철거되면은 거기에 살던 세입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시에서 기본계획 단계에서 네, 세입자 주거 안전 대책 등을 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해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외우십시오라고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전문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3번, 2번 지금 여기서 제가 소개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것은 현장에 대한 상상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문 지식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하려고. 자, 갑니다. 오늘은 서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제가 수업할 때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 쪽을 일을 많이 들죠. 네. 그 서울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계획된 지역이 많을 때는 제가 100곳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
203, 40고 정도. 생각도 좀 많아요, 저거요. 생각보다.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한 203, 40고 계획이 돼 있었다니까요. 뉴타운하고 뭐 이렇게 한참 그 부동산 뭐 투자 뭐 이렇게 개발 붐일 때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많이 포기도 했고, 일부 뉴타운은 또 완성이 됐고,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지금은 뭐 정확하게 아는데 정확하지는 않죠. 정확할 수가 없어요. 5년마다 늘 뭐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정비구역은 지금도 해제 절차 받고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한 뭐 150여 곳 내외 정도,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거든요. 150여 곳 내외. 그럼 봐요. 앞으로 10년 내에 서울에서 150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그 첫걸음이 뭐냐면은 서울시 정비기본구로 무엇을 지정하죠?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을 지정. 이 첫걸음입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하는 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재건축하려면은 부산시 정비기본구를 일단 무엇이 지정돼야 됩니까? 예정구역으로 정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동네 재개발하려면은 부산시 정비기본구를 일단은 예정구역으로 정하는 게 그 재개발 재건축의 첫걸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그 서울시 정비기본구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제 서울이 한 150여 곳 내외라는 거고 부산도 한 50여 곳 내외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정구역이 한 150곳 돼 있으면은 그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다니까요. 참 놀랍죠, 이거. 여기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대림동 재개발한다. 대림동 재개발한다. 가정합시다.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 사업을 하자. 10년 내에 하려면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일단은 예정구역 지정의 첫 단계고요. 그 대림동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건지 계획을 한다니까. 2020년 5월에 수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니까. 그러면은 150군데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순서에 맞춰서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에 맞춰서 순서를 정해서 단계별로 한다는 순서를 정하여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50군데 중에서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제일 1등 할 건지, 두 번째 어떤 동네 재개발을 할 건지, 세 번째 어떤 아파트 재건축을 할 건지 이렇게 순서를 정하여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을 내용을 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까지 정해져 있다는 거 몰랐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해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10년 내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여 재개발 재건축의 순서를 정하여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이해됐죠? 그럼 이제 시험 쳐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중요한 거 몇 가지 또 여러분 지정하다 읽어보셔야 될 거 몇 가지를 교재에서 체크해야 돼요. 이 정도 하면 기본 고르기는 다 설명드린 거거든요. 자, 같이 잠깐 교재 몇 가지만 체크해봐요. 321페이지 보면은 321페이지 이미적 수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이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인구 얼마죠? 50만 미만. 인구 50만 미만이 소규모 도시잖아. 이런 소규모 도시는 관할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그 경우 그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바꾸기 가면은 50만 미만은 수립 아니할 수 있으니까 50만 이상은 의무적 수립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또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봐야 될 게, 참고학습 나와 있잖아. 참고학습. 참고학습 이런 거는 제가 1월달 되면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이거 이제 챙겨야 되는데 꼭 챙겨야 돼요. 문제풀이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고 싶어. 참고를 떼고요. 그냥 별을 달고 싶어. 별 붙이세요. 별 붙이고, 이게 5년 사이에 정답 2분 결정했다? 몰랐죠? 네. 적들에게 알리지 말고 우리만 알고 있자고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 기본계획 내용에 줄까요, 지금부터? 정비 기본계획 내용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면 다음 사항이 뭐죠? 생활권 설정. 동그라미, 상징적으로 이거요. 생활권 설정이나 이거 동그라미 해놓고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주택 수급 계획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됐다면은 아까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 위에 13개 있었죠. 그 3개 중에서 몇 번? 9번하고 10번은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9번이 뭐죠? 적으세요. 9번이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9번, 동그라미 9번을 적으십시오.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거나, 그 다음에 10번이 뭐죠? 단계별, 아까 순서 정해서 하는 거.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리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등을 기본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생활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한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9번, 10번은 골라내야 돼요. 알겠죠? 예정구역 지정하고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은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죠. 일단 그거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기라고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립 절차 내려가요. 기본계획 수립 절차. 자,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데,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그거예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이제 앞에다가 의견 청취입니다.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 청취인데, 주민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람을 하게 되거든요. 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의견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공람 기간이 며칠 되어 있습니까? 14일 이상 동그라미. 이게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이에요. 그게 좀 짧아요. 왜냐면은 14일 이상. 왜 짧으냐면은 기본계획은 구체적 계획입니까? 다소 추상적입니까? 방향을 제일 자꾸 추상적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기간이 짧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정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거든요. 그래서 정비 계획은 구체적이니까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많은 내용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람기간이 길어져요. 30일 이상 공람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이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은 며칠이죠? 30일 이상. 이거 좀 객관식으로 구분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14일 이상 동그라미에서 밑에다가 아니야 30일 이상 적어놓고 30일 이상은 언제라고 했죠? 정비계획이 되는 거잖아. 정비계획은 공람기간이 30일 이상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본계획 내용을 지방의회에 통보해주면은 60일 내에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23페이지 와봐요. 323페이지, 오른쪽이죠? 323페이지 박스 밑에 봐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집중하다 읽으면 돼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니까 인구 50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 맞죠? 인구 50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의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을 하면은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됩니까?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 정도 하면은 기본계획은 완벽하고, 기본계획은 그동안 한 4년 정도 꾸준히 매년 출제되어 왔으니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취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324페이지예요. 324페이지 오셔서, 정비구역 지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 등이 나와 있네요. 쭉 나와 있고, 정비계획 위반, 여러분 교재, 일단 326페이지를 일단 펼쳐둡니다. 326페이지를 펼쳐두시고, 저 잠깐 볼래요? 326페이지 펼쳐놓고, 저 잠깐 봐주세요. 네. 그대로 두고 이제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정비계획이죠, 정비계획. 자, 이렇게 또 연결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한 거죠. 대림동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은 일단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예정구역 지정하고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것인지 서울시 기본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이라고. 그러면 2020년 5월이 되면 관할 영등포구청장은 구청장 등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이때 구청장 등 하면은 정비법상 구청장 등은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그 광역시 군수를 포함하여 구청장 등이라고.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장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를 합하여 뭐라고 합니까? 구청장 등 그렇게 부른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미추홀구 이름 예쁘죠, 그죠? 미추홀구 구청장하고 강화군수 합하면 구청장 등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럼 관할 영등포 구청장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대림동 정비계획을 위반해요. 대림동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합니다.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 구청장 등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즉 영등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청에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하면은 이들이 이제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니까 우리 이제 되잖아요.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지방도시기획위원회에 힘을 줘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고시 그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돼요. 영등포 대림동에다가 이제 정비구역 재개발 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 목적으로 하는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딱 고시하겠지 뭐. 여기다 연결해 볼까요? 10년의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본구역으로 예전구역 지정하고 정비구역 수립 시기 정해두면은 그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도래하면은 관할구청에서 기본계획에 맞도록 네, 정비구역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한다. 그러면 지정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혼자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구역위원회, 지방도시구역에 힘을 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비구역 위반 제한, 정비구역 위반 제한. 이건 이제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를 펼쳐둔 거예요. 정비구역 위반 제한. 하기 전에 그냥 단순 암기상 하나만. 여러분, 정비구역 위반 제한하고 갑시다.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정비구역 위반 제한은 설명 잠깐 들어요. 잠깐 들어요. 듣고 해야 돼요. 교재를 같이 봐요. 영등포 대림동 정비기본 예정구역은 2020년 5월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서울시 기본구역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걸 믿고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갑순씨가 올라갑니다. 갑돌이가 가서 투자 목적으로 여기다가 빌라 하나 샀죠. 대림동에 빌라 하나 샀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그럼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면은 빌라를 산 갑은 토지성 소유자 맞죠? 아까 우리 용어정의 할 때, 재개발할 때 누가 토지성 소유자 됩니까?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니까. 빌라 샀으니까 건축물 소유권이 있죠? 빌라는 공정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대지 지분이 있겠죠? 두 개 토지와 건축물 다 가졌으니까 토지성 소유자가 되잖아요. 토지성 소유자는 갑돌이는 2020년 5월이 되면 영등포 구청에서 대림동 정비구역 위반하고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할 거야 라고 믿고 투자한 거죠. 근데 2020년 5월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시가 지나도 정비구역 위반을 하지 않는 거, 수립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정구역별 투자하고 보니까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도 않는 거야. 이럴 경우에는 정비구역 위반까지 영등포 구청장에게 대림동 정비구역 위반해달라고 토지등 소유자 나중에 조합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 토지등 소유자들은 정비구역 위반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을 하면은 영등포 구청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제한자에게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까?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60일 내에. 이런 내용들을 교재로 확인할까요? 교재 오십시오. 326페이지 정비구역 위반 제한 제일 밑에 있습니다. 326페이지. 자, 지금부터 밑줄거요. 토지등 소유자. 아까 갑돌이는 토지등 소유자였죠? 토지등 소유자는 줄 거예요. 토지등 소유자는 가로 건너뛰고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정비구역 위반권자에게 정비구역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한 사유 나와 있습니까? 네. 제한 사유 기억번에 줄 것이십시오. 제한 사유 기억번 줄 거죠. 단계별 사업 추진 구획상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위반 시기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위반이 되지 않거나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위반을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 제한 사유 그 기억번은 상징적으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참고를 하고요. 나머지 참고를 하면서 자 오른쪽으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비업 봅니다. 비업 보세요. 비업에 보면은 토지등 소유자 줄 것죠. 제일 끝에 토지등 소유자 얼마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변경을 요청하면은 그 변경을 위한 정비구역 위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도 정비구역 위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비업 정도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저 위에 니은번 정도까지 읽어드리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박스로 들어와요. 박스로 들어오시 0 제12조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필요한 지문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2번은 꼭 읽어야 돼. 2번. 동그라미 2번은 밑줄 것이십시오.
정비교육 위반자는 정비교육 위반이 제한되면 그 제한일로부터 며칠이죠? 60일. 60일 내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한 차례 30일 통보기간 연장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꼭 챙겨두고 그 옆에 살짝 한번 메모해 볼래요? 그 옆에다가 여보세요? 그 옆에다가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 제한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을 하죠.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대상 3개가 어떻게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부터 제일 끝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까지 도시군 관리 결정하잖아. 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중에서 주민 제한 대상이 되는 게 3개가 있었죠. 뭐죠?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하나가 뭐죠?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이에요. 그 정도는 맞다고 해드릴게.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정비계획이랑 지구단위 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며칠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했죠? 45일. 지난주에 도시개발구역. 아니,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숫자를 외우면 이상한 거다? 못 외워야 정상이에요. 이러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민망하고 날 필요 없어요. 숫자를 이제 시작하는 거야. 서서히 필요한 것만. 저 숫자 못 외우는 스타일이잖아요. 비교해보는 거죠.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난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면 몇 월 내에 반응 여부 통보했죠? 지난주에 1월. 이거 일주일 되면은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라니까. 1월 내에. 그 다음에 오늘 정비계획 위반 제한입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며칠? 60일. 반영을 60일 내에 통보합니다. 60일 내에 통보. 그렇게 되죠. 통보.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뭐 외웠는지 대답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숫자를 외워도 이렇게 필요한 것만 좀 이렇게 비교해서 외우면은 결국 객관식은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헷갈려서 다 못 찾는 거지, 숫자. 누가 안 외우겠어, 다 외우지. 그래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 제한은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반영 여부를 1월 내에 제한일로부터,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60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한다. 이렇게. 양념을 안 하는 겁니다. 메모해놓고 가끔 이제 시작 이렇게 하자고. 제가 만약에 이거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숫자를 여러분 다 기억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칠판 던지고 뭐 난리 났을 거예요. 이런 숫자를 외우면 안 되죠. 제가 숫자 위주로 못 외우는 게 낫다 그랬죠. 차라리. 항상 듣고 제도 이해하라고 했지 숫자 뽑아서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객관식에 이렇게 양념으로 섞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만 하고 싶으면 돼요. 못 외우기 참 잘한 거예요. 다행이에요. 외웠으면 난리 났죠. 자, 그 다음에 328페이지 오세요. 328페이지 오세요. 328페이지. 네. 오셨습니까? 네. 328페이지. 328페이지 오시면 정비계획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거 단순 암기성 체크하려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그냥 살짝 체크해 드릴게요. 정비사 명칭 줄 거고,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 줄 것이고, 네. 그리고 저 밑에 세입자 주거 대책이나 정비사업 시행 예정식 이 정도. 네. 정비사업 명칭,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면적, 세입자 주거 대책, 사업 시행 예정식 이런 거. 정비계획 내용이죠.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정비계획 내용. 정비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죠? 사업의 명칭. 영등포 대림동 재개발 사업. 이 사업 명칭 아닙니까? 무슨 아파트 재건축 사업 명칭이지, 명칭. 그 다음에 봐요. 아까 그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정비 예정구역 지정한 예정구역의 범위는 기본계획이죠. 예정구역은 기본계획이고, 나중에 지정해야 될 정비구역하고 그 면적은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정구역은 계략적이잖아.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만큼 지정하겠다. 이 면적도 정확하게 밝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정될 정비구역과 그 정확한 면적은 정비구역으로 결정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예정구역으로 범위만 정한 것을.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대책. 아까 기억납니까?
기본계획은 10년 동안 수많은 세대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설계될 거 아니야. 시에서 뭘 준비합니까?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준비하는 거고, 이 정비 계획이 있을 때는 정비구역별 세입자 주거 대책은 무엇을 정합니까? 정비계획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계획, 세입자 주거 대책은 정비계획.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기본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될 정확한 정비구역 단위의 세입자 주거 대책은 정비계획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비계획은 세입자 주거 대책, 기본계획은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내용이 다르죠. 살짝 비교해 두시고, 객관식이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었다가 정비구역부터 또 계속 연결할까요? 네, 그럽시다.